프롤로그. 우리는 행복합니까? 라는 질문에 선뜻 네라고 답하지 못한다. 행복한 순간은 있었지만 밀물처럼 왔다 썰물같이 빠져나가 현재 내 주위에 행복이 머물러 있다고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행복하다고 말할 만큼 돈이 충분한 것 같지도 않고 일이 잘 되는 것도 아니며 사회적 권위나 명예가 있는 것도 아니라는 이유를 댄다. 더구나 추진하는 일에서 좌절하거나 시리에 빠지면 눈앞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게 행복이라고 여긴다. 한편으로는 행복은 사는데 아무 걱정이 없는 사람들이 누리는 사치나 허세라고 생각한다. 자신은 넉넉하고 풍족하지 않으니 생활에 행복한지 불행한지 따질 겨를이 없다고 한다. 돈은 많으나 정신적 공허함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행복은 강 건너 불이라고 여긴다. 종종 행복을 입에 달고 살지만 그저 자신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행동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행복의 실체는 무엇이고 어디 있을까? 행복을 조사해보면 지역과 나이, 경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이런 외적 요소를 배제하면 스스로 얻은 기쁨의 결과이고 자신만 느끼는 감정이다. 그래서 행복은 자기 위안적 최면일 거라고 여겨지기도 한다. 진대에 노정을 숭상하여 중림에 모여 청담을 일삼았던 산도, 원적, 해강, 상수, 유영, 완암, 왕룡의 7학자 중림칠연이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갔다. 그들은 세속을 따르지 않고 법을 무시했다. 세상과 담을 쌓는 방식으로 위험 앞에서 머리를 숨겨 보지 않고 듣지 않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그럼 그들은 진정으로 행복했을까? 행복은 공평하다. 물질의 풍요보다 생각이나 감정과 깊이 관련되어 있어 지위가 높은 사람이든 가난한 서민이든 관계없이 똑같이 행복을 느낀다. 행복의 크기나 함량도 비교가 불가하다.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바쁜 도시 생활과 치열한 경쟁, 물질적 풍요가 가져오는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은 외진 시골에서 열심히 일하고 나무 그늘에 앉아 시원한 바람을 맞는 행복을 원하지 않는 것과 같다. 시골 농부가 농산물을 수확하며 얻는 행복은 비싼 차를 타고 명품을 걸치는 재벌에 비길 수 없다. 이처럼 행복은 삶과 밀착된 상태에서 나오는 감정이다. 상대평가를 할 수 없는 무형의 자산이다. 행복은 내면에 존재한다. 배고파 죽을 지경일 땐 풀 한 포기로 배를 채워도 행복하다.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은 숨 쉬는 것 자체가 행복이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여건만 충족되더라도 행복할 수 있다는 뜻이다. 남들의 기준이나 평가, 시선에 자기 행복을 대입하는 것은 불행을 자초하는 길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물질이나 환경이 완벽해 행복해 보이지만 정작 자신은 불행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 다시 말하지만 자기 만족이 행복을 부른다. 자신만의 행복 포인트가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순간 무엇을 포착해야 할까? 귀가 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멋진 친구의 연락을 기다리는 것, 집안 정리 후 삶에서 느낀 걸 글로 기록하는 시간, 늦은 밤에 마시는 향기로운 차 한 잔은 어떤가? 건강하게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드는 것, 자주는 아니어도 가끔 안부를 전하고 받을 사람이 주위에 있다는 것, 미술관 전시회 관람이나 좋아하는 뮤지션의 음악 감상 등 보고 들을 수 있다는 행위 자체가 그 무엇과도 대체가 불가능한 행복의 요소들이다. 행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행복이 어떤 공간에 우뚝 서 있는 것도 아니다.
자기 내면에 자리하고 있으므로 그 행복을 느끼기만 한다면 마음먹기에 따라 무궁무진하게 부풀릴 수 있다. 이 책은 심리학자 탈벤 샤르 교수의 하버드 행복 수업을 바탕으로 썼다. 그의 강의는 매학기 수강 신청에서 가장 일찍 마감된다. 하버드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수들도 듣는 수업으로 정평이 나 있다. 수업을 들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정신이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졌다고 말한다. 행복을 몸으로 체험한다는 것이다. 그럼 그동안 세계 인류를 자부하는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았다는 말일까? 그렇지 않다. 샤르 교수는 현재 유보하고 있는 행복, 주위를 맴돌고 있는 행복에 눈 뜨는 법을 알려준다. 그리고 행복을 바라만 보지 말고 행복에 다가가라고 말한다. 탈벤 샤르 교수가 전하는 행복의 가장 핵심은 인간은 왜 불행한가?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가? 누가 우리의 행복을 빼앗았나? 무엇이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는가? 어떻게 행복을 느낄 수 있는가? 등의 질문들에서 시작한다. 세계적 명성을 가진 교수의 강의 주제라고 보기에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과제의 출발이다. 진지한 고찰이 필요할 것 같지도 않다. 하지만 샤르 교수는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답을 떠올린 뒤 무엇이 그런 상황으로 이끌었는지 돌아보게 한다. 여유를 갖고 주의 깊게 자기 삶을 반추해보는 것이다. 그 과정을 경험하고 나면 행복을 원하지만 불행의 언저리에서 맴돌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외부에 있고 자신에게서 아주 멀리 있다고 단정했던 행복이 아주 가까이 있음을 깨닫는다. 우리는 이 쉬운 질문을 외면하고 살았다. 이 책은 샤르 교수가 언급한 일상의 예시를 통해 심리, 감정, 직장, 재산, 건강 부분에서 사람들 마음에 있는 행복을 일깨워준다. 삶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부분이지만 벽에 부딪힌 듯 난감한 상황에도 잊지 말아야 할 행복의 가치를 전한다. 행복에 대한 정답도 아니고 해결 방법의 제시도 아니다. 삶의 행복이 깃들게 하는 지침이다. 심적으로 위기에 선 당신에게 건네는 제안이다. 그래서 읽는 것만으로도 위안을 얻고 막막한 감정에서 벗어나 행복에 이르게 된다. 자, 지금부터 가까이 있지만 쉽게 발견할 수 없는 행복을 찾아 떠나보자. 떠날 때 준비물은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저 행복하고 싶은, 이제부터 행복할 거라는 마음이면 충분하다. 험난한 여정도 아니므로 옷깃을 여밀 필요도 없다. 편안한 마음으로 책장을 넘기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돌아오는 길, 마지막 책장을 덮는 순간엔 행복으로 벅찬 자신을 만나리라 장담한다. 당장 떠나자. 행복은 당신을 위해 존재한다. 자신에게 괜찮다는 위로를 건네라. 누구나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한다. 그런데 몇 퍼센트의 사람이 현재 만족스럽고 즐거운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가 거의 매일 듣는 소리는 일이 힘들다, 월급이 적다, 애인이 잘해주지 않는다, 마음대로 되지 않아 스트레스 받는다,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불평들이다. 그럼 어떤 이들이 자기 삶에 만족할까? 돈 걱정 없는 백만장자, 인기 많은 스타, 인지도 높은 정치인, 저명 아티스트 등 우리가 부러워하는 대상이자 선망하는 그들을 손꼽기에 주저함이 없다. 그러나 이들에게 물어보면 자신의 부와 명예, 인기는 모래성 같은 것이라고 한결같이 입을 모은다. 만족보다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한 마음으로 산다는 것이다. 그들은 해맑게 웃고 뛰노는 아이들이나 열매 맺은 나무를 보는 농부가 진짜 만족하는 삶을 살 거라고 추측했다. 이런 걸 보며 만족스러운 삶은 타인의 눈으로 볼 때만 가능해지는 것 같다.
한 교사의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야기다. 학교에서 봄 소풍으로 등산을 가기로 했다. 당시 집안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아서 신발은 발가락이 보일 정도로 낡아 있었다. 다른 친구들이 신고 온 새 신발을 볼 때마다 그녀는 열등감을 느꼈다. 봄이 피는 아름다운 계절인 봄소풍의 들뜸으로 친구들의 웃음은 끊이지 않았으나 그녀는 우울할 뿐이었다. 아름다운 풍경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제대로 된 운동화 한 켤레도 못 사주는 부모를 원망했다. 생각할수록 마음이 혼란스럽고 자존감은 바닥에 떨어졌다. 그녀는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산을 얼마쯤 올랐을 때 그녀는 산 정상을 향해 가는 한 사람을 보았다. 두 다리가 없는 그는 온몸에서 땀이 비 오듯 쏟아지는데도 산을 오른다는 기쁨으로 얼굴에 웃음이 만연했다. 그 모습을 본 그녀는 매우 부끄러웠다. 건강한 두 발을 갖고서도 새 신발이 없다고 기가 죽은 자신이 못나 보였던 것이다. 그녀는 씩씩하게 산 정상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발걸음이 훨씬 가볍고 당당했다. 그 이후로 그녀는 자족하는 것을 배웠고 생활에서 기쁨도 얻었다. 단순한 일에 다양한 이치를 담아내야 한다. 하나에 집중하면 다른 요소들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다. 자신의 눈에는 문제만 보이게 된다. 잘 다스리고 문제를 소멸시켜야 하지만 그 문제가 가져오는 자괴감, 자신감 상실, 우울, 좌절이 마음을 점령해 이성을 잃게 한다. 문제를 점점 키우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아직 괜찮다는 위안이 만족스러운 삶의 전제 조건이다. 그 괜찮은 부분에서 긍정의 심리가 싹 튼다. 어떻게 슬픔을 이겨낼지 알고 슬픔 때문에 상처를 받지 않도록 돕는다. 진정한 행복을 얻고 싶다면 반드시 슬픔과 시험, 우여곡절에도 살아있다는 사실에 진정한 기쁨을 느껴야 한다. 조지 버나드 쇼는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영원히 불행하다라고 풍자했다. 힘겹게 만족스러운 삶을 쫓고 있다면 먼저 자기 위안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자신의 상황이 더 열악한 경우보다 낫다고 믿어라. 세상이 아름답고 삶이 아름답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것이 만족스러운 삶의 출발선이다.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가? 자신이 가진 귀중한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가?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보며 자신도 기뻐할 수 있는가? 보기엔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 이행하기란 매우 어렵고 불가능에 가깝다. 물론 어렵고 힘든 일을 자처해서 하며 기쁨을 찾는 이도 있다. 선행을 실천하며 봉사를 삶의 지표로 삼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우리가 본받을 만하다. 하지만 당신에게 이런 삶을 살라고 강요하고 싶지는 않다. 그런 일은 운명이나 숙명처럼 받아들여야 기쁨이 된다. 다만 자신에게만큼은 괜찮다고 다독여주고 좋은 것도 선뜻 선물하고 작은 성취에도 수고했다고 격려하며 선의를 베풀어라. 행복의 자족은 삶의 만족을 선물로 준다. 자신을 신뢰하면 타인의 신뢰가 따라온다. 소녀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갈피를 잡고 싶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삶이 그가 원하는 삶이었다. 소녀는 이름난 현자를 방문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비결이 있나요? 소년이여, 네 나이에 그런 원함을 갖고 있다니 정말 보기 드문 일이로다. 그동안 나를 찾아온 사람들의 질문을 들으면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었다. 그들은 아무리 많은 설명을 들어도 진짜 중요한 이치를 깨닫지 못했다.
소녀는 현자의 말에 집중했다. 내가 너에게 네 가지를 알려주겠다. 첫째는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으로 여겨라. 너는 이 말의 뜻을 알겠느냐? 소녀는 진지하게 대답했다. 제가 고통이나 슬픔을 느낄 때 저를 다른 사람으로 여기면 고통이 자연스레 없어지는 걸 뜻하고, 또 제가 기뻐서 날뛸 때도 다른 사람으로 여기면 그 마음이 금방 평온해진다는 얘기인가요? 현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자기 자신으로 여겨라. 소녀는 잠시 고민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면 진심으로 그의 불행을 함께 느끼고 필요를 이해하며 적절하게 도와줄 수 있다는 말인가요? 현자는 소년의 총명함에 눈을 반짝였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여겨라. 이 말의 뜻은 각 사람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의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가요? 현자는 크게 웃었다. 아주 좋구나. 가르치는 보람이 있는 아이로다. 네 번째는 자신을 자신으로 여기라는 것이다. 이 말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우니 천천히 그 뜻을 곱씹어 보아라. 소녀는 곰곰이 생각한 뒤 말했다. 말의 의미를 바로 깨닫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알려주신 네 가지 말씀은 듣기에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로 통일시킬 수 있을까요? 그건 매우 쉽단다. 시간과 힘을 들이면 그렇게 될 수 있다. 소녀는 머리를 조아려 인사하고 떠났다. 소녀는 모순 속에 진리가 있다고 믿었다. 매일 수행하는 기분으로 자신을 다른 사람으로 여겨라. 다른 사람을 자신으로 여겨라.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여겨라. 자신을 자신으로 여겨라고 되뇌었다. 노여움이 있는 곳에서는 다른 사람을 자신으로 여겼다. 기쁨의 순간에 오만함이 찾아들면 자신을 다른 사람으로 여기며 자신을 내세우기보다 낮추며 타인을 존중했다. 시간이 흘러 소녀는 청년을 지나 노인이 되었다.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사람들은 종종 그에 대해 얘기하곤 했다. 그는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었으며 그를 만난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기쁨과 선한 생각은 다른 사람의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며 살수록 더 젊어지게 만든다. 기쁨을 얻는 방법도 다 다르다. 열정, 바람, 삶의 경험, 성격까지도 우리가 기쁨을 느끼는 방법에 영향을 미친다. 어떤 사람은 일하며 기쁨을 느끼고 누군가는 결혼이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자신의 기쁨을 찾는다. 기쁨을 얻는 길이 무엇이든 기쁨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만들고 긍정적으로 삶을 대하게 한다. 욕망에 영혼을 속박당하지 말고 진정한 자신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라. 만약 우리가 기쁘게 살아간다면 삶도 우리에게 똑같은 기쁨, 심지어 더 많은 기쁨을 줄 것이다. 그 기쁨을 나누고 주변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도 잊지 말자. 상대가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면 그 효과가 당신에게 되돌아온다. 굳건한 신뢰와 애정이다. 삶이란 바람을 타고 파도를 넘는 과정이다. 의욕적으로 도전한 일에 실패하면 자신감을 잃고 자기 비하에 빠지기도 한다. 기대가 높았다면 실망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심각한 위축 증상을 겪는다. 엄습하는 우울로 삶의 희망을 잃는다. 이런 위기에 빠진 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성공 비결은 단 하나, 실패 속에서 배우라다.
역사적으로 성공한 사람 중에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드물다. 실패에 직면했다면 관대한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실패를 통해 배운 점을 떠올려라. 성공으로 가는 포인트를 찾게 될 것이다. 성공하고 싶다면 긍정적 자기암시의 유지가 중요하다. 성공은 실패한 경험보다 관대한 마음을 잃어버리는 정신력을 용납하지 않는다. 긍정적인 정서로 사람이나 일을 대하면 부정적인 정서로 대할 때보다 더 아름다운 결과를 얻게 된다. 딕은 우편 배달부이다. 자신의 사명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전달하는 일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는 편지나 소포를 건넬 때 격려의 말이 적힌 작은 쪽지도 같이 주었다. 쪽지에는 좋은 하루 되세요. 웃으면 복이 와요. 다 잘 될 거예요. 라는 말들이 적혀 있었다. 이는 딕이 직접 겪은 경험에서 비롯된 실천이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딕은 야전병원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했다. 의사를 도와 죽음에 처한 사람을 구하고 아픈 사람을 치료했다. 어느 날 딕은 병원 벽에 아무도 여기서 죽지 않습니다. 라는 문구를 썼다. 이 문구는 모두의 관심을 받았다. 어떤 이는 희망을 주는 말이라고 했고, 다른 이는 어처구니 없는 말이라고 했다. 하지만 문제가 될 게 없어서 지우지 않았다. 그렇게 문구는 벽에 그대로 남게 되었고, 이후의 부상자는 물론이고 의사와 간호사, 자원봉사자까지도 이 말이 기억 속에 남았다. 부상자들은 이 말대로 자신이 죽지 않는다는 희망을 품었다. 의사와 간호사, 자원봉사자도 이 말을 지키기 위해 수술과 치료, 간병에 최선을 다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통계를 보니 이 병원의 사망률이 가장 낮았다. 때때로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은 거인이 아니라 바보 같은 한마디의 말일 수 있다. 딕이 쓴 문구를 보고 부상병들에게 괜한 희망을 불어넣는다고 지워버렸다면 생사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나을 수 있다는 희망과 기필코 나아야 한다는 의지를 품지 못했을 것이다.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하다. 치료는 고통스럽고 치료 과정은 견디기 힘들다. 의사나 간호사를 불신하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게 된다. 긍정적인 사고로 전환할 기회를 잡지 못하고 삶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게 된다. 그들에게는 약도 수술도 치료도 제 효능을 발휘하기 어렵다. 현실의 환경이 자기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긍정적 정서는 행복의 필요 충분 조건이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바람 타고 파도를 넘어야 성공의 빛을 본다. 고난과 시련이 없는 성공은 언제 꺼질지 모르는 풍전등화다. 바람을 이긴 자만이 살아남는 법을 알고 파도를 넘어봐야 파도를 이길 힘을 기른다. 긍정적인 정서로 이 세계를 감상하고 비바람을 즐기고 햇빛을 즐기는 법을 배우자. 침착하게 인생을 대할 때 길이 열린다. 낙관적인 마음을 유지한다면 삶은 그에 따른 보상으로 아름다운 삶의 경관을 당신 앞에 펼쳐 보인다. 성공의 길만 걷는 사람은 없다. 마찬가지로 실패의 길만 답습하는 사람도 없다. 그러니 타인을 보며 자신과 비교하지 마라. 그들은 행복에 자신을 비하하지 말고 비관에 빠져서도 안 된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면에서 당신보다 처절하게 고통스러울지 모른다. 아니면 더 괴로운 상황을 이겨내고 승리한 것이다. 실패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성공 확률을 높이는 유일한 방법이다. 자, 이제 안심이 되는가? 그렇다면 자기 긍정을 마음에 품고 재도전의 첫 발을 내밀어라. 이전의 실패가 당신을 강하게 만들었고 도약하게 도울 것이다. 더 높이 뛰는 비약을 체험할 기회다. 보이지 않는 미래에 전전긍긍하지 마라. 일상생활에서 많은 사람이 오늘이 아닌 내일을 산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운전면허를 따고 대학에 가고 독립하는 날만을 기다린다. 인생의 출발점에서 나중에 이렇게 되면 이라든가 나중에 저거란다면 이라는 말을 달고 산다. 그런데 과연 계획대로 될까? 계획대로 된 게 몇 개나 있을지 궁금하다. 현실은 냉정하고 냉혹하다. 오늘 화나고 슬펐는데 내일 갑자기 모든 것이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오늘 집중해야만 내일이 보인다. 이것만이 꿈이 현실이 될 유일한 방법이다. 내일의 꿈은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곳에서 시작된다. 현재 가장 자주 생각하고 가장 주의를 많이 기울이는 그 지점에서 미래가 바뀐다. 당신은 지금 마라톤의 출발선에 섰다. 출발 신호를 내리는 이도 박차고 나갈 이도 바로 당신이다. 우리는 가끔 일어나지 않은 일을 상상한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탑승 시간을 착각해 비행기를 놓치는 상상. 파티에 초대받은 사람이 모두 술 한 병씩 가져왔는데 자신만 빈손인 난처한 상황.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며 심각한 병이 발견되는 것은 아닌지 두려움에 떠는 등 이런 부정적인 상상은 우리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든다. 그러나 현실의 당신은 여유 있게 비행기에 탑승하고 파티에서 주의를 집중시키는 호감을 사며 검진 결과는 아주 양호한 건강을 보여준다. 당신은 기쁘겠지만 무의식 혹은 내면의 불안이 잠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안다. 우리는 미래를 상상할 때 극단적이 되기도 한다.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그 일이 현실이 되는 경우를 떠올린다. 예를 들어 연구 중인 대상에게 내일 아침에 미트 스파게티를 먹는 게 좋을지 아니면 오늘 오후에 먹는 게 좋을지 예측해보라고 가정해보자. 대상자 중에는 배가 고픈 상태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배가 고픈 상태인 사람들은 오늘 오후에 스파게티를 먹는 게 내일 아침에 먹는 것보다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한다. 배고픔의 감각이 스파게티를 먹어야 할 시간을 앞당기는 것이다. 그러나 각기 다른 분위기의 음악 선율의 환경에서 미트 스파게티를 언제 먹을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감각기관에도 여러 영향이 미치기 때문이다. 많은 일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사람의 상상을 멈추게 한다. 감각으로 느끼는 배고픔은 다르다. 배고픈 사람은 시간과 상관없이 스파게티가 먹고 싶을 것이고 배가 고프지 않은 사람은 그리 먹는 욕구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배고프다면 상상만으로 맛이 괜찮다라고 생각할 것이고 배고프지 않다면 구역질할 것 같다고 느낄 수도 있다. 미래를 상상할 때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상태가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지금을 시작점으로 삼아 내일의 기쁨을 예측한다. 이는 행복의 정도를 예상할 때도 똑같이 적용된다. 자신의 행복이 미래에 증대될지 판단할 때 현재를 기준점으로 삼아서 상상의 나래를 펼친다. 가령 꿈을 이룬 미래에는 얼마나 행복할까라고 인정받는 기분을 누리는 기쁨을 떠올려보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상상은 그 과정에 투자되는 시간과 땀, 열정, 노력은 생각지 않은 것이다. 이를 아는 주변의 냉정한 평가를 하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상상에 빠지지 말라고 조언한다. 상상도 역시 현재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며 현재를 꽉 붙잡고 있어야 꿈꾸는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는 첨삭도 빼놓지 않는다. 대신 현실에 주어진 상황의 조건에서 불안을 걷어내야 한다. 귀에 들리는 음악이 미트 스파게티를 언제 먹을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것을 잊고 선율에 집중하는 것처럼 눈앞에 드러나지 않는 결과에 전전긍긍하며 시간을 소비하거나 에너지를 낭비하지는 말자. 현재의 중요한 요소에 집중하자. 그것만이 당신이 설계한 미래에 다가가는 길이다. 불안한 마음으로 탑을 쌓지 마라. 그러면 반드시 무너진다.